안녕하세요. 밤이 미스터리입니다. 오늘 밤도 여러분과 함께할 시간이 왔네요. 편안히 누우시고 천천히 눈을 감아보세요. 이제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1986년 여름 서울 한복판에서 일어난 실화입니다. 광복절 전날 밤이었습니다. 그날의 사건은 단순한 젊은이들의 시비로 시작되었지만 결국 대한민국 전체를 뒤바꿔 놓았습니다. 80년대 조폭 시대의 마지막 장이 된 이야기죠. 지금부터 그 밤으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1986년 8월 14일 강남 역삼동에 있던 서진회관 지하 1층에는 당시로선 최고급 룸살롱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20개가 넘는 방들이 있는 꽤 규모 있는 곳이었죠. 그날 밤 16호실에는 22살 청년 고금석과 그의 동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이들은 서울 목포파라는 조직 소속이었어요. 하지만 아직은 그저 목포에서 올라온 고향 친구들이 모인 신출내기 조직에 불과했습니다. 경찰도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그런 작은 조직이었죠. 서진회관은 이들에게 단골 장소였습니다. 자주 와서 술도 마시고 이야기도 나누는 마치 아지트 같은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날 밤은 달랐습니다. 복도 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갑자기 보통 사람들과는 확연히 다른 남자들이 들어왔습니다. 7명이었는데 모두 덩치가 어마어마했어요. 한눈에 봐도 예사롭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웨이터가 이들을 17호실로 안내했습니다. 공교롭게도 고금석이 있던 16호실 바로 옆방이었어요. 다음 날이 광복절 휴일이라 방이 꽉 찬 상황이었거든요. 정말 우연의 일치였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우연이 모든 것을 바꿔놓게 됩니다. 17호실에 들어간 남자들은 처음부터 불만이었습니다. 방이 너무 좁았거든요. 게다가 화장실 바로 옆이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덩치가 큰 남자가 웨이터를 불렀습니다. 이 방이 뭐야? 더 넓은 방 없어? 웨이터가 정중히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손님이 많아서 빈 방이 없어요. 그때였습니다. 그 남자가 아무런 예고 없이 웨이터의 얼굴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웨이터는 코피를 흘리며 쓰러졌어요. 16호실에도 곧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웨이터가 상처 입은 얼굴로 들어와서 말했거든요. 옆실 손님들이 방이 마음에 안 든다고 고금석이 물었습니다. 대체 어떤 놈들이야? 웨이터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보통 조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큰 형님한테 인사하러 간다고 하는데 그분 이름이 김태촌이라고 하더라고요. 김태촌. 이 이름을 듣는 순간 16호실은 조용해졌습니다. 조폭계에서 김태촌은 전설이었거든요. 그를 형님으로 모신다는 건 전국구 조직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서울 목포파 같은 이름 없는 시골 조직이 상대할 수 있는 급이 아니었어요. 그때 고금석과 동료 하나가 화장실을 가려고 복도로 나섰습니다. 그런데 17호실 문이 열리더니 누군가 나오는 게 보였어요. 정말 어마어마한 체격이었습니다. 최두석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키 190cm, 몸무게 100kg, 헤비급 복서 출신이었어요. 김두한 이후 1대1 싸움으론 최고라는 소문이 날 정도였습니다. 만보파의 행동대장이기도 했죠. 만보파는 김태촌의 서방파 계열 조직 중 하나였습니다. 즉, 전국구 조직의 행동대장과 신출내기들이 룸살롱 복도에서 마주친 거였어요.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때 고금석 옆에 있던 동료가 말했습니다. 야, 이게 얼마만이야? 알고 보니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였던 거예요. 같은 동네 출신이라 서로 아는 사이였습니다. 처음엔 그저 반가운 고향 사람 만난 정도로 끝날 뻔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고금석이 최두석에게 인사를 하지 않았거든요. 고금석 입장에선 명성은 들었지만 직접 아는 사이는 아니었어요. 게다가 22살이라는 혈기왕성한 나이였죠. 이미 기분도 좋지 않은 상황에서 고개 숙이는 게 싫었을지도 모릅니다. 최두석이 고금석을 불렀습니다. 어이, 선배 봤으면 인사를 해야지. 고금석은 아무 말이 없었어요. 최두석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어쭈, 많이 컸네. 서울 물 먹더니 고향 선배도 몰라봐나? 그러면서 고금석의 뺨을 때렸습니다. 22살 청년에게는 참기 어려운 일이었죠. 고금석이
최두석을 노려봤습니다. 그 순간부터 상황이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좁은 복도에서 만보파와 서울 목포파가 대치했습니다. 공기가 팽팽했어요. 최두석이 나섰습니다. 내가 누군지 몰라? 한번 해보자는 거야? 상대는 전국구였습니다. 김두한 이후 최고라는 싸움꾼이었어요. 하지만 서울 목포파도 그냥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갑자기 서울 목포파의 행동대장이 발목에 숨겨둔 칼을 꺼냈습니다. 룸살롱 복도가 순간 얼어붙었어요. 다른 서울 목포파 멤버들도 하나둘씩 칼을 꺼내들었습니다. 최두석은 전혀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비웃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어디 한번 찔러봐라. 양쪽 모두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먼저 움직인 건 서울 목포파였습니다. 행동대장이 최두석을 노렸어요. 가장 위험한 상대부터 제거하려 했던 거죠. 칼이 최두석의 팔을 베었습니다. 그 다음엔 고금석이 그의 허벅지를 찔렀어요. 순식간에 모든 게 돌변했습니다. 만보파 조직원들이 달려들었어요. 감히 형님을. 하지만 기습 공격에 당황한 그들은 일단 부상당한 최두석을 화장실로 끌고 피했습니다. 몇 명은 17호실로 들어가서 문을 잠갔어요. 서울 목포파는 더 과격하게 나왔습니다. 트렁크에서 야구 방망이를 꺼내왔어요. 도끼까지 가져와서 17호실 문을 때려 부수기 시작했습니다. 룸살롱 복도는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비명소리와 고함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문이 부서지는 소리, 무언가 깨지는 소리, 정말 끔찍한 순간들이었습니다. 결국 17호실 문이 부서졌고 그들의 광기는 멈추지 않았어요. 룸에서, 복도에서, 화장실에서 여기저기서 비명이 터져나왔습니다. 탁자가 뒤집히고 의자가 부서지고 곳곳에 핏자국이 낭자했어요. 당시 이 현장을 목격한 기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치 지옥에 내던져진 것 같았다. 온 국민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서울 한복판에서 이런 일이, 전에도 조폭들끼리 싸우는 일은 있었지만 이렇게 잔인한 건 처음이었거든요. 뉴스를 본 서울 목포파 멤버들은 도망갔다가 자수했습니다. 고금석도 그때 자수했어요. 도주 중이던 두목과 행동대장도 지방에서 체포됐습니다.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지금 심정이 어떻습니까? 젊은 두목이 대답했습니다. 평상시에 각오했던 일이니까 죄책감은 없습니까? 무슨 말을 듣고 싶어요? 너무나 뻔뻔한 태도였습니다. 사람들의 분노는 더욱 커졌어요. 두목은 25살, 행동대장은 23살, 20대 초반의 젊은이들이었습니다. 네 사람이 목숨을 잃었는데도 전혀 죄의식이 없어 보였어요. 재판에서 대부분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고금석도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하지만 이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국민들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이런 조폭들을 그냥 놔둘 수 없다. 뿌리째 뽑아야 한다. 급기야 대통령까지 나섰어요.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합니다.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사실 당시 정치적 배경도 있었습니다. 노태우 정권이 민간인 사찰 문제로 위기를 겪고 있었거든요. 이를 돌파하기 위한 카드이기도 했죠. 하지만 범죄와의 전쟁은 정말 전쟁이었습니다. 경찰 16,000명이 충원됐어요. 하루 16시간씩 작전을 펼쳤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 126명이 순직하고 2,200명이 다쳤어요. 그 결과 조직폭력 274개 파가 소탕됐습니다. 14,421명이 검거되고 19,800명이 구속됐어요. 정말 아이러니한 일이었습니다. 서울 목포파 같은 신출내기 조폭들이 벌인 사건이 80년대 전국구 조폭 시대 전체를 끝내버린 거였거든요. 1986년 8월 14일 밤, 광복절 전날에 일어난 작은 시비가 결국 한 시대를 마감시켰습니다. 젊은 혈기와 작은 자존심이 만들어낸 비극. 하지만 그 비극이 더 큰 변화의 출발점이 되기도 했죠. 때로는 역사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밤 되시길 바라며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밤이 미스터리였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